68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3, 67, 70일 선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67 선거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67 이후에 이후 선거를 대비해 갖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가 그 부정선거 만들었다 했었죠. 고무신 선거. 그거 무마한다고 했었던 게 동맹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한 친구가 이제 베트남이거든요. 같은 공산국가라. 이제 베트남이 고전하는 것을 좀 도와주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한국군이 계속 추가 파병을 계속 하니까요. 너 인마 거기 군대 보낼 처지 아닐 텐데 여기도 위험해. 이걸 보여주려 했었는가. 68년도에 유난히 좀 간첩단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68년의 위기라고 하시면 돼요. 김신조 부장공비 사건이라고 해갖고 121 사건이라고 합니다. 김신조와 더불어 일군의 간첩들이 청와대까지 갔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갔었습니다. 다 죽고요. 저중에 딱 한 분만 남아갖고 남은 분이 김신조예요. 저분이 지금은 목사님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때 있었고요. 자, 또 하나가 미국 정부함 푸에블로라는 정부함이 있는데 이걸 납포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삼척 울진에 무장공비 단이 출연을 해요. 대규모 무장공비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 해 유난히 무장공비가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68년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해서 친구였었던 베트남을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했었던 게, 우리 남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때만 되면 막 설레갖고 밤을 설치는 때가 있거든요. 그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있어요. 예비군이라고. 자, 이게 이때 생깁니다. 군대가 끝나도 놓아주질 않아요, 이제. 계속 붙잡아둡니다. 예비군이 이 위기에 생긴 거고요. 향토 예비군. 이런 전시체제에서 나타났었던 게 이 전체주의 체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통제주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통치하기 되게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에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것은 유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 변은 나름 유리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중일전쟁 이후에 나타났었던 정책들이 나타나는데, 황국신민서사와 비슷한 서사 구조를 가진 게 나타나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갖고 학생들한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하고요. 이거를 이제 암송을 시킵니다. 암송을 시키고 외우게 합니다. 이게 이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체주의 수업을 하는데 군사교육을 시켜요. 교련 수업이 나타납니다. 교련 수업. 자, 그리고 이게 김신조 이 사람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주민증이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요. 그래서 누군지 식별할 수 있게. 이게 68년 위기 때 나타났던 일입니다. 자, 이거를 삼푸신향교라고 하시면 돼요. 삼푸신향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삼푸신향교주민입니다. 삼푸신향교주민. 자, 기어이 69년에 이런 전체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이런 통제를 바탕으로 기어이 개헌을 합니다. 이 개헌을 369라고 합니다. 369. 6차 개헌인데 3선 개헌입니다. 3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적어놓은 개헌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때 4.4입하고 다릅니다. 4.4입은 3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3선 개헌하면 여기 말합니다. 자, 요거를 3선 개헌이라고 하고요. 69년입니다. 그래서 369라고 합니다. 혹은 6차 개헌이라고 해갖고 369라고 합니다. 369. 잘 기억해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또 하나가 70년입니다. 요거에 대칭하는 개념은 65년이에요. 65년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고요. 70년은 돈을 쓰는 시기인데, 70년에 무지막지한 돈을 쓰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트라우마가 남아갖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겁을 내는 거예요. 또 종신 대통령이 나오나 해갖고. 그래서 70년에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다음에 있었던 71년 대선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요 구도 기억해 주세요. 자, 7대 대선은 언제부터 이어진다고요? 7대 대선은 67년 부정선거, 68년의 위기, 69년에 개헌, 70년에 돈 좀 썼어. 그래도 71년 선거가 아슬아슬했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표만 빼놓고 보면은 저때 이제 그 라이벌이 김대중이었었거든요. 김대중이 이겼나 비슷했나 그랬었어요.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경상북도 외에는 부산도 비슷했었어요, 이 표가. 자,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69년에 개헌해갖고 3번째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 그리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대선 전에 돈을 막 쏟습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 돈을 썼었던 것 중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 경제의 동맥을 뚫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는 한일구 정상화하고 난 뒤부터는 그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일종의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거든요. 미국이 하지 않고 미국은 다음 산업으로 올라가면은
기준했던 산업을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일본이 받아먹습니다. 그럼 일본이 받아먹고 일본은 그 새로운 산업을 받으면은 기준에서도 안 한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받아먹고 해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오는 산업이 서울까지 바로 올라올 수 있게 길을 연 게 부산하고 서울을 연결한 도로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경부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너무 잘 나오죠? 자, 또 하나가 외국인들의 투자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요. 관세 같은 거 혜택을 주고 우리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수출 자유지역이라는 특별 구역을 만들어요. 마산 수출 자유무역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런 게 생겨요. 마산 수출 자유무역지대라고 하는. 법은 69년에 만들어지는데 실제 실시는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묶어놓은 건 70년에 묶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때는 우리 그 젊은이들한테 꾸몄었어요. 너 어디 다니냐? 나 금방 외국 경련 다니잖아. 이러면 되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회사가 군데군데 공단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거기 가면은 월급도 높고 복지도 좋고 이런 회사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때 그 뒤에까지 외국 회사 가는 게 약간 로망이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작입니다. 자, 또 하나가 포항제철을 만든 건데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봅시다. 자,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합니다. 농촌도 다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되게 이제 빈군에 서던 농촌도 도로도 깔고 집도 새로 짓고 하면서 농촌도 개발해 나갑니다. 그 새마을운동 시작한 것도 70년입니다. 돈을 쓰는 시기다. 자, 거기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돈을 잘 쓰는데 이 돈을 기업을 위해서 쓰되 일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 전략은 불균등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노동자가 분실한 사건이 이때 터집니다. 70년에. 노동자가 분실할 때 내세웠었던 게 뭐냐면요. 법을 지켜라 했었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 주 몇 시간 노동 같은 것도 지키지 않고요. 한 달에 며칠 휴일하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노동 연령도 안 지키고요. 어린애들한테. 그거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게 안 되자 분신하면서 자기 이제 의사를 알립니다. 이걸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침 70년이야. 그래서 당시 경제 발전은 분배를 전제하는 발전 전략이 아니다. 불균등한 한쪽의 발전을 좀 먼저 끌고 나가는 그런 발전 전략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당시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경제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게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인데 우리가 최초로 아파트를 만드는데요. 대통령 잘 보라고 대통령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만드는데 남산 지역. 청와대에서 바로 보이는 남산 지역에다 만듭니다. 근데 그 남산 지역이 집안이 되게 약한 데였었대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대상이 됐었어요. 와우 아파트라는 게. 당시 국가주도의 개발 경제의 명암을 좀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도. 자, 이걸 두 문자 따면은 마포 경세전이라고 해요. 마포 경세전. 자, 이게 뭐다? 돈을 쓰는 시기에 있었다. 마포 경세전 와우 하시면 됩니다. 마포 경세전 와우. 자,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69년에 삼성계열은 우리 백성들한테 트라우마를 줬단 말이에요. 이승만 또 등장하나? 이랬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지나고 났기 때문에 이승만을 추억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추억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 집권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 유신 시기에 대해서는 당시는 불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걸 아시나 모르겠네요. 사람들의 기억을 말하는데 우리 역사학에서 이제 기억이라는 게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도 중요한 이게 사료다라고 했고 기억을 채록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짧은 시간 내 변화가 많은 나라는 이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논쟁이 생기겠죠. 살아있는 살람들의 기억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진실이야? 정확한가? 사람의 기억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적인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스스로 이 기억을 왜곡한답니다. 본래적 기억과 학습된 기억 혹은 억압된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실제 그때의 기억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전제를 하고 이 기억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미셸 푸쿠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겁니다. 잠재적 기억이 따로 있다. 그리고 억압된 기억, 학습된 기억이 있다는 건데 잠재적 기억을 끌어내는 방법은 이 사람과 대화를 쭉 하다 보면은 자기 이제 기억을 찾아낸답니다. 기억이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6차 개헌은 진짜 정말 충격이었었는데 충격이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좀 저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김지하라는 사람이 당시 유명한 글을 좀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사상계라는 게 제야 지식인들이 자기 글을 발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구였었어요. 사상계에 김지하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을사오적에 빗대갖고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 오적이라는 그 비유어를 사용해갖고 글을 쓰는데, 이 글 때문에 사상계가 말소되는, 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름 저항이 있었다. 자, 결국 대선이 열립니다. 대선이 열리는데 하필 대선의 카운터 파트너가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김영삼과 김대중 둘이 40대였었는데 이 둘이 40대 기손을 내걸고 박정희한테 한번 붙어보겠다 했었단 말이에요. 김영삼이 나섰다면은 아마 이랬었을 겁니다. 경북과 경남의 갈등이 생겼었을 거예요. 근데 김대중이 나서게 되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지역 갈등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우리 그 현대사에서 가장 이제 쓰라린 기억인데요. 이게 가장 큰 생채기를 낸 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향심과 다르게 정치의 지역이라는 게 이용됐었던 처사례였었다고요. 그래서 한쪽 지역 사람 자체를 그냥 다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그쪽 지역 사람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 삼촌이나 이제 아빠 같은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전라도 빨갱이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1925년에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지역 사람을 통째로 지칭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게 이때였었어요, 이때. 그래서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는 나름 큰 생채기를 냈었던 이 대선이었습니다. 하필 라이벌이 이때 전라도 사람이었었다. 김대중. 그래서 김대중이 후보였었다면 이때 말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서울 개발한다고 서울에 있었던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 지역으로 다 옮겨놨는데 먹고 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옮겨놔갖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 해결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게 굉장히 큰 소요 사태로 번집니다. 경찰서까지 습격하고 경찰차 불태우고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이것도 개발 경제 명암을 되게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수령이 뭐냐면요, 계엄령하고 좀 다른 건데 군대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계엄령은 군사법원의 의사 통치가 되고요, 군인들이 통치하고 재판도 군대에서 이렇게 합니다. 위수령은 이제 군인들이 그 지역에 이제 배치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지키는 걸 말하는데 서울에서 데모가 또 엄청 일어나네. 그 데모가 뭐로 시작했냐면요, 연세대에서 교련 활동 반대하겠다고 교련 반대 시위한 게 크게 번지고 했었던 겁니다. 그 반대 시위가 얼마만큼 컸었냐면 군대까지 투입됐다는 거. 서울 지역에 위수령이 발동됐었다. 교련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교련에 의해서 이어지는 사건이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게 뭐 즈음에 있었다? 71년 대선 즈음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좀 묶어두세요.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선거에서 뭘 느꼈냐면요, 야, 안 되겠다. 이게 3번 이후에는 대통령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걸 절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출마할 때 상대편 후보가 이거는 종신집권으로 위한 길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뽑아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선거 유세할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었습니다. 비방이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고 싶다고 계속 나올 수 있겠냐. 영구집권이라는 말은 비방이다. 난 진짜 2번까지만, 딱 2번까지만 할 것이다. 3번까지만 하면서 유세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에 결국은 진짜 영구집권 체제를 바꿉니다. 그 영구집권 체제를 바꾸는 데에는 그 주변에 이제 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꾼 게 아니라 분위기를 좀 좋게 깔아놓고 바꿉니다. 1969년에 가면은 미국 대통령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트루먼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트루먼은 솔직한 사람이고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는 공산당 싫어요. 그랬던 사람이 트루먼이고, 닉슨은 전 공산당도 좋아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닉슨은 공산주의 국가와도 수교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른바 대탕트라는 걸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요. 이게 한반도에도 여파를 미칩니다. 그래서 70년에 광복절 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개선할 것을 말을 합니다. 71년에 워낙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둘이 만날 수는 없고요, 인도주의 단체를 먼저 보내요. 그게 적십자 예배회담입니다. 적십자 보내담은 아니고요, 일단 인도주의 단체를 만나게 하면서 일단 관계를 좀 틉니다. 물꼬를.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실세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만나갖고 자기 주인들의 뜻을 전달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한이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합의문을 발표해요.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이걸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의 가장 주된 원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의 물꼬를 튼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요. 가장 주요한 원칙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이 약속했었던 이 통일의 3대 원칙은 우리나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볼 겁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자, 최초로 통일의 3대 원칙을 지시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통일의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평하는 민족입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일 원칙입니다. 자, 또 하나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구 하나 만들자 했었어요.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남북 공동사무소 만든 거 있었죠. 그건 뭐였었죠? 남북연락사무소였었죠? 구분해주세요. 여긴 뭐다? 남북조절위원회. 지금은 남북연락사무소. 그거를 김여정이가 폭파시켜갖고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자, 또 이게 불시에 우발적인 사고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상설 직통전화 개설하자고 합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자, 이거 워낙 잘 나오니까 제가 두 문제 좀 알려드릴게요. 두 정상들의 실세들이 만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야, 가끔 우리 전화 좀 하고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그래, 그러자. 가끔 전화 좀 해. 직통 전화 좀 싸줘. 하는 겁니다. 직통 전화 싸줘 하면 됩니다. 직통 전화 싸줘.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리고 8월에 이걸 이제 경제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그 1972년에 있었던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쿠데타고요. 이게 이제 10월 유신 쿠데타라고 합니다. 요 경제 쿠데타는 아까 1962년에 있었던 화폐 개혁이 있었죠. 요거와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두 개의 경제적 조치였었어요.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좀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1960년에 있었던 화폐 개혁, 1972년에 있었던 사채 동결 조치, 83 사채 동결 조치, 이게 요거는 이제 기업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빚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이제 해준 겁니다. 아까는 한국이 축적한 자본이 없다 보니까 숨어있는 자본들을 끄집어내겠다고, 야, 돈 바꿨어, 니네 바꿔야 돼 인마, 이렇게 했던 거고요. 요거는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했던 조처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적십자 회담을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7차례나 이제 본회담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적십자 회담이 뭐 하는 회담인 줄 아세요? 이건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전쟁 이후에 헤어졌었던 가족을 만나게 해주자, 이산가족 회담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 때는 7차례나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은 결국 못 만납니다. 이때는 못 만나요. 회담만 있었다. 자, 이때 국민들이 야, 통일되나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어요.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는데 이걸 한 방에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었던 국민들에 대한 이제 배신을 한 겁니다, 나름. 이걸 10월 유신이라고 합니다. 개헌을 해서 종신 집권 체제로 들어가게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남한 둘 다 이제 개헌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7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10월에 국무회의 통과하고요. 11월에 국민투표를 거쳐갖고 국민투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찬성을 합니다. 국민투표는 선거처럼 누구 뽑겠다 하는 게 아니라 찬반 투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었어갖고 웬만하면 찬성표를 던져요. 그리고 국가가 찬반 투표라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조금만 노력하면 찬성 반대에 대해서는 여론을 만드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신 헌법인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헌법이 마련됩니다. 국민투표로. 가끔 나와요, 이것도. 자, 헌법 새로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선거해야 되겠죠.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굉장히 잘 물어보는데요. 이건 너무 잘 나오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흔히 박통이라고 하는데 박통 아닙니다. 뭐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긴통입니다. 긴통. 박통이 아니라. 잘 기억해 두세요. 길게 통치했잖아요. 긴급조치권, 통일주체 국민회의 남은 누구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긴급조치권,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러면은
4공화국 유신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72년부터 80년까지 유지됐었던 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긴 통이다. 임기를 6년으로 바꾸고요. 임기. 삼권분립 체계가 없어져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에만 존재하는 거지 대통령제는 원칙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심지어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권분립 체제가 없어진 그냥 사실상 왕이 된 겁니다. 왕이. 그래서 국가 구조가 진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됩니다. 옛날 정근대처럼. 자, 긴급통화 6년 동안 해. 넌 공짜로 해줄게. 3분의 1 가격으로 해줄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긴 통만 기억해도 되고요. 긴급통화 6년 동안 해. 6년 동안 3분의 1 가격으로 해줄게. 사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화 어떻게 하죠? 계속 이어서 합니다. 좋아요. 민주화 더 나빠집니다. 우리 역사상 현대 해방 이후에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유신시대라고 합니다. 유신시대. 여기는 그냥 3명 이상이 못 다녔었고요. 그 막걸리 한잔 마시다가 정부 비판하면은 그 양복 잘 차려입고 까만 선글라스, 밤에도 선글라스 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세단에 태워줍니다. 타고 가는데 어딘지 몰라요. 눈 가리고 하니까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내려주는데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내려줘요. 그냥 존엔 팹니다. 이제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막걸리 보안법이라고도 해왔고요. 술 마시다 실수하는 것도 그냥 잡아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 때는 대통령 욕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 관습이 남아갖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그리고 그 뒤에도 어른들이 그 겁이 남아있어갖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애들이 실수로 대통령 이름을 부르거나 각하자 안 붙이고 박정희 이렇게 부르면은 혼냈어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혼냈어요. 큰일 난다고. 그리고 혹시나 대통령 욕하거나 그러면은 깜짝 놀래갖고 혼냈었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지금은 안 그러죠. 야시보면 난리더만, 막 다 하더만. 그러니까 세상 많이 좋아진 거고, 옛날에는 그냥 뒤졌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막걸리 마시다가 잡혀가는 사례가 많아갖고, 막걸리 보안법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민주화는 되게 안 좋았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 시기 때 민주화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평가할 거예요.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풀어갈 겁니다. 민주주의가 최악이었었는데 그 최악인 상황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반유신 투쟁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좀 얘기할 겁니다. 그 시작을 뭐로 볼 거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하나의 시작점이 된 게 뭐냐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종신집권체제를 만들었지만은 종신집권체제가 이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지. 비판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카운터 파트너겠죠. 카운터 파트너 누구였었죠? 김대중이죠. 김대중이 신병 치료차 일본에 건너가 있는데 찝찝한 거야. 거기서 헛소리라도 하고 다닐까 봐요. 유신은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것도 대통령 되고 난 지 1년 만에 유신을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 있는 김대중을 납치해 옵니다. 야, 이게 생각지 않은 사건으로 번집니다. 한국 정보부가 이제 실력이 좀 낮아서 그런가 되게 좀 어눌하게 합니다. 어눌하게 해갖고 그 탈로가 나요. 그게 잡아오는데 탈로가 나갖고 일본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까지 한국의 정보부 직원이 가갖고 잡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주권 침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 반박정희 시위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돼요. 엄청나게. 거기에 그 일본에는 제1교포가 있는데요. 그 제1교포가 북한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한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북한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총련이고 남한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정희랑 친한 사람이 민단 세력이 있는데 이때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막 데모하니까 민단에서도 반박정희 시위를 할 정도였었어요. 사태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반유신투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반유신투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일자, 야, 이거 유신 잘못된 거 좀 어필해 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라이벌이었었던 사람이 있어요. 제야의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야권에서 그 정부의 잘못된 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 출신이고 이 장주라는 광복군 출신이었었단 말이에요. 이력까지 또 반대였어갖고 제야의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둘이 라이벌 관계 형성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준화라는 사람이 개헌운동을 벌이게 돼요. 개헌운동. 요해.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반유신적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던 게 맞아요, 저게.
김대중 사건으로 인해 갖고 일어났었던 반 박정희 시위가 수그러들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서 허용되는 이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긴급조치권을 발휘하게 돼요. 이걸 이제 진압하려고 1월부터 4월까지 긴급조치를 1월부터 4월까지 발표하는데, 긴급조치는요 국회에서 만든 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 하나가 국회 법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왕조국가였었어요. 왕조국가. 삼권 분립이 전혀 없었던 시기였었단 말이야. 긴급조치를 발령하는데 긴급조치의 주 내용이 뭐냐면요, 헌법 비방이나 개헌 얘기하면은 잡아가 족칠 거야, 이 얘기 담아놓은 겁니다. 긴급조치 시대로 들어갑니다. 주구사자 4년에. 자, 뭐 긴급조치를 만드는데 이걸 만드나 어쩌나 이게 반 박정희 씨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 답답해 뒤지겠네. 그래서 시위 끝에는 시위를 무마시킬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간첩단 사건이거든요. 간첩단 사건을 다시 터뜨립니다. 이게 2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1차는 뭐 있었지? 4.19 이후에 가장 큰 시위가 뭐라 그랬었죠? 6.3 시위 때. 1차고요. 지금 반박정희, 반유신 씨가 막 불꽃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막아야 돼 이거. 이때 2차 인혁당 사건이 터집니다. 10년 만에. 이거를 민청학령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위 주동자들을 잡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 뒤에 공산당 세력이고 뒤에 공산당 세력들이 이거를 불 붙인 거다. 얘들이 이거 시켜갖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국 사형 판결을 하는데요. 사형 판결하고 나서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몰라요. 가족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아유 저 양반 밥이라도 챙겨가고 옷도 그냥 뭐 한 채로 잡혀가는데 뭐 갖다 줘야지 하는데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법학회에서 이때를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이 일이 있었던 이날을. 그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다. 이 표현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고 저러고 해도 이게 잘 꺼지지 않는 거야. 진짜 잘 안 꺼지는 겁니다. 반박정희 시위 같은 것들이. 그 와중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8.15 경축식이 또 이제 다가옵니다. 8.15 경축식이 다가오는데, 경축식마다 이제 대통령이 경축사라거든요. 경축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이제 대통령 들어가면 이제 감시가 되게 철저하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제 금속 탐지기들이 다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1교포 한 명이 권총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암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총에 맞은 게 아니라 영부인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유경수에서 서거 사건인데, 유경수가 서거입니다. 이게 문세강이라는 제1교포가 한 건데요. 제1교포면 국적이 뭐죠? 일본인이죠. 이 사태 이후에 이게 역전됩니다.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이제 급격하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역전돼요. 일본에 있었던 반박정희 시위가 한국에서 오히려 반일 시위가 이제 더 격화가 되는 사태가 되었고, 이거를 일본의 정치인이 와서 결국 중재해갖고 둘 쌤쌤해서 이제 없앱니다. 그래서 이게 불꽃을 피워가고 있었던 반박정희의 어떤 움직임으로 커가고 있었던 이거를 다행히 이제 무마를 좀 해요. 이거 이후에 이제 무마가 됩니다. 이거 이후에. 요거를 중재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최근에 일본 수상이었었던 아베 수상이 있죠. 그 아베는 자기 친가 쪽이 한국계거든? 친가 쪽이 스스로 한국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가 쪽은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가 쪽이 전범이거든? 외가 쪽이 전범인데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1급 전범이었었는데요. 그 일본 놈들도 전범들이 다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 1급 전범이었었는데 걔가 와서 중재를 해요. 중재하고 뭐 정치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김대중 납치한 거에 대해서도 정치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냥 없었던 일을 덮어주겠다 합니다. 이거를 잘 무마해주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에서 1급 전범이었었던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 훈장을 그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해결이 되게 돼요. 그 사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베 수상과도 관련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베 외할아버지니까요.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대충 이제 그거는 반박정희 시위에 불붙고 있었던 것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다행히. 됐는데 여기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국가가 국민들을 죽였단 말이지. 재판이라는 허울로요. 국가가 국민들을 죽이는데 언론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거를. 언론에서 한마디도 못하자 언론에 있었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자괴감을 느껴요. 언론이 이런 국가가 국민들을 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젊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그 자책감에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요.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번져요. 새로 번집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합니다.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 동아일보에 있었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자유 언론 실천 선언합니다. 이게 이 시기 때입니다. 중국 4차 4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자 이제 또 시끄러워지는 거야. 지금 정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정말 골치 아파지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동아일보에다 뭐라 집하지 못하니까요.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내는 기업들을 압박해갖고 동아일보에 광고 내면 죽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백지 광고 사태라는 게 발생해요. 신문이 나오는데 허연면이 더 많아. 광고가 없어갖고. 자, 이렇게 되자 동아일보 사주가 기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해, 그만해!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 내에서 해결이 돼요. 동아일보 사주가 동아일보 기자들을 해직시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일부 양심 있는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회사에 의해서 쫓겨나와갖고 쫓겨나가지 않고 남는 사람들만 남아갖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가져오게 돼요. 쫓겨나간 사람들이 여기 이제 단체를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그 선언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75년에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걸 동아투위라고 합니다. 동아투위. 동아일보에서 만들자 조선일보에서도 만들어요. 조선투위라고 해갖고. 자, 이렇게 다시 반박정희 시, 반유신 투쟁이 다시 불붙게 된다. 자, 요 언론들이 나서갖고 젊은 기자들이 나서갖고 양심선언을 했을 때 우리 제야 인사들, 제야 지식인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했었던 게 그러니까 언론인들 나서고 젊은 언론인들 나서니까는 다른 어른들도 또 나서는 겁니다. 이게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게 돼요. 서서히 모양새를 비춰가는 겁니다. 뭐가? 반유신 투쟁에 민주회복 국민회의 결성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75년 넘어가 볼게요. 75년은 베트남이 공산화가 완료된 시기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자 이제 그 아시아권도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공산화가 진행될 거라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때 약간 좀 떨게 돼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우리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하나가 더 있거든요. 야, 군대가 놔주질 않아. 야, 3년간 군대 갔다 오면 그걸 끝날 줄 알았는데 놔주질 않아. 너무 좋아하나 봐, 나를. 68년 위기 때 예비군 만들었었고요. 75년에 베트남 공산화 됐었을 때 민방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50대가 될 때까지는 붙들고 있어요. 계속 오라고 합니다. 계속. 이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져갖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민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회를 없애버려요. 학생회 대신에 전체 주체처럼 호국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학생회를 없애고 호국단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4.19 혁명으로 없어지고 대학은 학생회라는 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대학교의 학생회 이름을 다시 호국단으로, 학생 호국단으로 또 바꿉니다. 이때 베트남 공산화 됐을 때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위기가 언제 있었죠? 68년의 위기랑 그리고 75 베트남 공산화 위기가 있었다. 그때 나타난 분위기를 기억을 좀 해두세요. 75년에 이게 마지막 긴급조치인데요. 긴급조치 구호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긴급조치 이제 마지막 댐입니다. 요거는 이때 선언했었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법처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이 끝날 때까지 이게 하나의 법처럼 역할을 합니다. 국회가 만든 법보다 더 높은 법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반유신 투쟁을 이끌었었던 장준하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의문사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를 당하고요. 방금 말했었던 동아일보 이 사람들 해직 기자들 중심으로 자유투위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 해직됐었던 기자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산업화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민주화라 그랬었죠. 배따지 불러지면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그 딜레마이자 갈등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서는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가 내지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공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한편은 집안에 있어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린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생계를 찾아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출판사를 이때 되게 많이 차리게 돼요. 출판사, 인쇄소 같은 걸 많이 차려서 생각지 않게 동아일보 기자를 잘랐던 게 우리나라 출판 문화를 붐업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젊은 기자들의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나서는 게 제야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제야의 어른들, 뭐 대학 교수나 제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눈 감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구나 해갖고 다 모입니다. 명동성당에서 3.1절 미사 드린다. 옛날에는 명동성당이 일종의 소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분합발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민주화 인사들이 거기를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데 하나의 이제 기지처럼 활용을 했었단 말이죠. 명동성당의 3.1절 미사 때 미사 드리러 간다라는 핑계로 모여갖고 거기서 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 민주주의를 구하겠다는 선언하는데 이걸 민주구국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반유신투쟁의 기폭제로 봅니다. 앞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구국선언문을 기점으로 뭐가 시작된다? 이제 명확하게 반유신투쟁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뭐에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뭐에서 이어진다? 언론인들의 투쟁. 언론인들의 투쟁은 그 앞에 뭐로 이어진다고요? 김대중 납치 사건. 그 이어지는 과정 기억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76년, 77년에 있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번에 두 문자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땄어요, 이때. 그나마 좀 숨통을 틔워준 거고. 이거는 되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북한 나름대로 있잖아요. 나름대로 셈법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존재감이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보여준답시고 한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엇갈려요.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때 저걸 했을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도발합니다. 군사적 도발합니다. 판문점에서 미군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도끼로. 이게 판문점 도끼 만인 사건인데 일정하게나마 이거랑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베트남 공산화에 대한 북한 나름의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나름의 어떤 대응으로 이런 그 위험한 사건을 벌인 걸 겁니다, 이게. 그 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한평 고구마 사건은 뭐냐면요. 전라도 한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농협만 믿고 고구마를 만들었었는데 고구마 값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도 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팔면 되는데 농협이 팔지 마, 내가 사줄게 해갖고 안 믿고 안 팔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농협이 나도 못 사겠는데 이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다 버리게 생긴 거야. 써보니까 당신은 고구마를 이제 술 만들었었대. 그래서 이제 수매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 믿고 이제 안 판 건데 이 기업체도 안 팔았지, 얘도 안 사간다고 하지. 그럼 썩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단식 투쟁하고 이제 연자 시위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농민 운동 중에 성공한 운동이기 때문에 가끔 내요, 이거는. 가끔. 한평 고구마 사건. 자, 그리고요. 이게 미국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집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인권 지켜라라는 말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사이가 극단적으로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는 압박까지 하면서 박정희를 굉장히 압박하게 됩니다. 금파남이 폭발했다 하시면 됩니다. 금파남이 폭발했다. 자, 그래서 민주구국선언문 이후에는 뭔가 폭발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폭발 지경으로 가고 있다. 자, 여러분 반유신투쟁의 기점을 여러분들은 몇 년으로 보시겠습니까? 다른 건 합의가 안 돼 있지만 뭐는 합의가 돼 있다고요? 76년에 민주구국선언문 합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거는 76년에 민주구국선언문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과정이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은 이것도 묶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사공화국 때도 뭐는 있었다고요? 산업화는 계속 괜찮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꿈꾸고 있었던 80년대로 예상하고 있었던 수출 100억 달러가 이미 이때 달성이 됩니다. 럭키7이야, 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100억 달러라는 기염을 달성하게 됩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제가 그 국제적인 분업체계라고 했었잖아요. 미국은 점점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고요. 첨단 산업으로 가면서 버리는 거를 이제 일본이 그 산업을 하는 거고, 일본이 버리는 걸 이제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산업을 있잖아요. 저가 경제로만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기술 축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겨우 이거였었어요. 인형에 눈깔 붙이는 거나 가발이나 그냥 합판 같은 거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해갖고는 노동력을 집약해갖고 만드는 산업으로는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산업으로 한 단계 뛰었어야 됐었어요. 마침 그때 일본에서는 중화공업들 일부를 약간 사양산업 취급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옵니다. 그걸 받아와서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4공화국 때 이 산업화의 목표가 뭐였었냐면은 이제는 인형에 눈깔 붙이는 걸로 만족하지 않겠다. 그래서 철로 만드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걸 중화공업이라고 합니다. 중화공업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것도 성공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중화공업에 성공하면서 이 수출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수출액수가. 아시겠죠? 4공화국 때 일입니다. 3공화국 때는 경공업, 인형에 눈깔 붙이는 거 위주로 썼다면은 섬유, 신발, 인형에 눈깔, 가발 이런 거였었다면요. 중화공업은 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입니다. 이걸로 가게 되는데 중화공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이 경공업은 전제가 뭐가 있을까? 노동력만 있으면 돼요. 노동력. 임금을 싸게 하면 됩니다. 노동력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이거는 뭐 기술이 축적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웬만큼 손만 돌릴 줄 알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임금이 되게 싸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저임금 정책으로 가고요. 저임금을 준다 하더라도 굶겨서는 안 되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곡식 가격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때는 농촌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저임금하고 저고가만으로는 중화공업은 안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뭐가 있냐면은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 그래서 마치 산업의 쌀, 산업의 주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철입니다. 철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이걸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면은 이문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은 철을 국산화해야 돼요. 철을 국내에서 만들어야지만 이 철을 가지고 자동차 만든 게 좀 싸진단 말이지. 수익이, 이문이 많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중화공업 정책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철의 국산화예요. 자, 또 하나가 산업의 쌀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기름입니다. 기름을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파낸다는 게 아니라 기름이 상품 가치를 가지려면 정제를 해야 되거든요. 정유를. 그 정제된 것을 사오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원유를 사다가 우리 스스로 정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저 공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중화공업이 언제라고요? 유신 시기 때. 유신 시기 때를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식이라고 해요. 3차 계획식입니다. 3차. 72년부터 77년까지인데 이때 발표한 겁니다. 이때. 자,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원유를 정제하는 것은 뭐 이전에 있어야 된다고요? 72년 이전에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이 하나가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 이 하나가 포항제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64년에 울산 정유 공장을 만든 겁니다. 울산하고 포항에 산업의 쌀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였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게 됐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었다고요? 중화공업 정책을 필 수 있었던 겁니다. 중화공업화 정책,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얘랑 붙어있는 말이 뭐가 있다고요? 쌀과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라고. 쌀과 기름이. 아시겠죠? 자, 이까지 성공하면서 100억 달러라는 기염을 달성한 겁니다. 언제? 럭키 세븐. 78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대선을 치릅니다. 유신 시기 때는 6년마다 대선하기 때문에 72년 다음에 78년에 대선을 한 겁니다. 이때는 후보도 없었어요. 그냥 본인 혼자 출마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후보가 있어도 의미도 없고요. 그 아는 친구들 모아다가 통일주의 국민이라는데 모아놓고 안거 일어나 뽑는 거니까는 여기는 뭐 거의 100% 가까운 찬성으로 저기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위기로 가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시기가 이제 79년인데요. 그러니까 유신 시기 때 대통령 선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신은 뭐가 잘 나오냐면요. 유신이 성립되는 시기인 72년과 유신이 붕괴되는 시기인 79년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 두 개가 79년으로 가기 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그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이 석유를 애들이 산업의 무기로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을 가지고 예전에는 석유 개발을 유럽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는 중동에서 나지만 걔들은 그냥 뽀찌 조금만 주고 유럽이 다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그 이익을. 근데 중동 애들이 그걸 인식하고 이제는 석유 주권을 되찾아요. 그래서 석유 가격도 지들이 정하고요. 오펙 같은 걸 만들어갖고 그리고 석유에 대해서 뭔가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이게 무기 내지는 힘이 될 수 있겠다는 걸 자각해갖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70년대 있었어요. 다 유신시기 때 있었습니다. 유신시기 때 세계 경제, 얘들이 석유 주권을 찾으면서 세계 경제에 큰 일을 벌이게 되는데 73년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를 안 팔겠다 하면서 석유값이 고액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되게 잘 이걸 돌파한 게 요 전에 베트남에 근로자들이 파견되고 있었거든요. 65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이제 근로자들이 파견되고 있었는데 석유값이 오르면 모든 가격이 다 오릅니다. 심지어는 옷도 가격이 오르고 이것도 다 오릅니다. 근데 역으로 있잖아요. 오르면 누구는 돈을 벌까요? 중동 애들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중동 애들이 돈이 막 쌓여가니까는 이때 중동이 개발 붐이 일었었어요. 막 도시 만들고 도로 닦고 뭐 항만 만들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이때 노동자들을 여기를 그대로 파견한 겁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하여튼 국가재정의 20%인가를 벌어왔었을 거예요. 아직 우리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 돈을 벌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전체 재정의 20%인가 그럴 정도로 되게 크다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갖고 중동 붐을 일으켜서 1차 위기는 그래도 겨우 잘 이겨냈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78년에 다시 왔네, 이게. 다시 왔는데, 이거는 좀 데미지가 좀 컸었습니다. 78년에 위기가 오니까요, 이제 기업들도 이제 도산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기업 중에 하나가 청와대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였었는데, 저 때는 무역회사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 IT지만. 그 청와대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권력과 끈하고 연결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무역회사를 차린 겁니다. 그게 YH 무역인데 이놈의 새끼가 회사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냥 회사 자금을 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노동자들 임금도 안 주고 혼자 미국으로 튄 겁니다. 그냥 노동자들이 자기들 밀린 월급 달라고 이제 그 운동을 한 겁니다. 이 노동운동을 하는 장소를 당시도 야당이 있었어요. 신민당사를 빌려준 겁니다. 그 신민당사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는데요. 거기를 전경을 투입해갖고 이제 강제 진압을 합니다. 진압하다가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죽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신민당사 빌려줬다고 신민당의 당수였었던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버려요, 대통령이. 그러자 김영삼의 정책 고향이었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큰 항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부망쟁의 시발점이 됐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부산대 학생인데 자기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모일 줄 몰랐대요. 대자보 만들어갖고 그냥 교내에서 뛴 거였었답니다. 근데 사람이 뒤에 붙기 시작하는데 이게 교문 바깥으로까지 번져갖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번진 거였었어요. YH 무역, 그 여성 노동자의 신민당사 농성이 김영삼 의원 제명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생각지 않게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부마항쟁이 터지는데요. 이게 해병대를 투입해갖고 사람들을 진압을 했었는데 이게 공수부대까지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에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있었던 김재규가 파견돼갖고 사태가 어떤지 보러 가는데 김재규가 보기에는 이거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이게 강경 진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심이 많이 좀 돌아섰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는 양 날개가 있었거든요. 중앙정보부장에 김재규가 있었고 경호실장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독재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2인자를 절대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좀 경쟁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둘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김재규는 각하 이번에는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이거는 무력으로 진압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었고 차지철은 강경 노선이었었어요.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은 강경 노선이었었어요. 그 동남아시아 가면은 캄보디아라고 자국민을 200만 명인가 300만 명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그런 거를 대량 학살을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갖고 옛날에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총도 아깝다고 있잖아요. 비닐봉지 같은 걸 그냥 묶어놨답니다. 팔 뒤에 묶어놓고 비닐봉지 하나만 덮어놓으면은 숨쉬다 죽는데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그 사람이 많이 죽었던 거기는 이제 킬링필드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라고 킬링필드 말란 법 있느냐라고 하면서 되게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김재규에 대해서는 이제 호통을 쳐요. 너는 이렇게 물러터졌냐고요. 이제 거기서 이게 벌어진 겁니다. 11.6 사태라는 게. 김재규 입장은 그래요. 자기가 이걸 막았다는 겁니다. 공수부대 투입을. 그래서 자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야수의 심장을 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무너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순서까지 나와요. 자,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농성장에 사람들이 도시락 먹고 있었는데 김밥 먹고 있었거든? 전경들이 들어갔어. 모르고 김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난 거야. 와 김부션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김부션노, 와 김부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과도정부가 또 수립됩니다.
과도 정부는 두 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승만 나가고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과도 정부는 무조건 이승만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규하 과도 정부는 박정희의 모든 업적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규하 과도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 양반이 그냥 대통령이 출마해요. 왜냐면은 당시 대통령 선출 방식은 체육관에 모아놓고 친한 사람 모아놓고 안 거 일어난 거 이런 식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돼요. 10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 일으킨 겁니다. 이 11.6 사태의 주범이 누구냐? 이걸 이제 그 조사단이, 이게 보안사령관, 군인이 조사단이었었거든요. 투스타가. 근데 얘가 박정희가 키운 새끼 군인이거든요. 박정희가 되게 총애했었던 애였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박정희가 키울 때 그 전두환 그쪽 애들이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냐면은 전두환 윗기수는 2년제였었어요. 육사가. 육사 취급한 거고 사실은 전두환 기수부터가 이제 정식 육사였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자신들부터는 그 육사가 가지는 프라이드를 기존 선배들하고 좀 구별해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조직을 만들었었어요. 사조직을 만들었고 애들이 이제 군대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과 권력도 좀 있었고요. 그 만들어 놓은 사조직이 있었는데 사조직을 기반으로 얘가 이제 대통령까지 노린 거였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놓은 새끼 군인이 또 똑같은 일을 답습을 한 겁니다. 지금 등장하는 군부는 이제 신군부라고 해요. 앞에랑 구분해갖고 신군부가 등장을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12.19 사태입니다. 11.6 사태 범인을 찾겠다고 하면서 자기 상관이었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합니다. 그래서 하극상을 벌인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연행하고 나서 대통령을 이제 협박해갖고 연행한 것을 합법적으로 이제 인가해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참 간을 보고 있는데요. 신군부하고 그리고 이제 민중 인사들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에 왔다. 민주화가 왔다. 봄이 왔다. 꽃이 필 계절이 왔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인사들은 쟤들은 도대체 뭐지? 어떤 성격을 가진 애들일까? 라는 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서울의 봄 시위라고도 하고요. 서울역 시위라고도 하는데요. 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역에 운집해갖고 새를 보여줘요. 자, 새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회군을 합니다. 철수를 해요. 신군부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그냥 살펴보자라고 했었어요. 살펴보는데 신군부의 태도가 권력지향적으로 더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 다시 모이자. 지금 오래 유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산하자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합니다. 해산하는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놀란 거예요. 쟤들도.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권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요. 이거 직후했었던 게 5.15 스승의 날 시위 때 5.15 시위 때 이 바로 다음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11.6 사태 터졌을 때 있었던 계엄령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계엄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분 계엄령하고 전국 계엄령이 있는데 부분 계엄령은 이 지휘를 국방부 장관이 합니다. 전국 계엄령은 대통령이 하는데 사실 이때도 계엄령이 전국이었었어요. 제주도만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만 포함시키는 거였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전국 계엄령이냐 부분 계엄령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전국 계엄령은 지휘를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말고도 정치 체계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대통령 한 놈만 잡으면 돼요. 대통령 하나만 잡아갖고 이 사람한테 이거 하라고 하세요. 저거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지휘를 그 사람 하나가 하니까요.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계엄령을 확대한 겁니다. 계엄령을 확대하고 약속했거든. 신군부가 또 다른 행동을 보이면 다시 나오자 했었는데 약속한 게 이제 광주에서 모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 광주 전남대 학생들이 약속대로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두환이 이것을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1.6 사태 이후에 11.6 사태 이전에 부마항쟁 때 투입하려고 했었던 공수부대가 여기 투입이 안 되고 이게 광주에 투입이 됩니다. 6개월 만에. 해서로 1년 뒤에. 그래서 광주가 그냥 군부가 아니라 신군부에 의해서 잔혹하게 진압이 됩니다. 이걸 이제 5.18 광주 민주화 노예라고 합니다.
이걸 진압하고 나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게 일종의 비변사를 만드는데 이걸 국보위라고 해요. 국보위. 전두환식 비변사입니다. 5월 30일입니다. 5월에 권력 장악을 끝냅니다. 권력 장악을 끝내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요. 여기까지는 유신헌법이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 됩니다. 이게 11대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을 합니다. 이때 개헌할 때 나는 박정희랑 달라라고 하면서 조금 고쳐주는데 그 고쳐준 곳에 핵심이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집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겁내하는 게 종신집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약속합니다. 아니야, 난 한 번만 할게. 우리 헌법상 처음으로 단임제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7년이요. 7년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번 하는 건데 7년 단임제, 7단이라는 게 단임제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나는 박정희와 달라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애고요. 비슷한 제도인데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전히 체육관에서 안거 일어나 이걸로 합니다. 자, 개헌을 하고 나서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대선에 나서는데 이제 이게 12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대통령 2번 합니다. 전두환은 한 번, 2번 해요. 한 번, 2번. 11대, 12대가 전두환입니다.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도 대통령 되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도 됩니다. 자, 전두환이 권력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조지는 거였었습니다. 확실하게. 그 조진다고 만든 게 뭐였었냐면은 삼천교육대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국보위 만들고 국보위에 의해서 제일 먼저 추진했었던 게 삼천교육대입니다. 말로 하자면은 깡패들 잡아다가 사회 정화한다는 명목을 했지만은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 잡아다가 겁을 주거나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제거하는 데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잡아다가 군대 보내갖고 군대에서 이제 강제 훈련 같은 거 받게 해요. 그 삼천교육대를 혹시 대학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기 되게 아픈 데입니다. 그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있잖아요. 그 군대가 이제 저희는 구막사였었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잘 모를 텐데 옛날에 구막사는 그 무슨 동굴 같은 데에다 이렇게 애들 재우고 했었거든요. 건물이. 이제 신막사는 새로 지은 걸 말하는 거고. 구막사였었는데 훈련소에서도 이것저것 다 경험을 시키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그 불침범이나 야간 근무 같은 걸 쓰거든요. 야간 근무를 쓸 때 그 부대 근처를 한 바퀴 삥삥 도는 근무를 쓰는데 약간 좀 무서웠었어요. 왜 무서웠냐면은 거기 삼천교육대 훈련받던 데였었대. 그래서 최근까지도 공사하거나 뭐 한다고 땅 파면은 막 사람 머리카락 나오고 막 그랬었대요. 야, 그 얘기 듣고 근무 쓰는데 한번 서봐. 어떤가 기분. 둘이 계속 도는데 진짜 바람 소리가 다르게 느껴져요. 바람 소리가. 겨울꾼번이거든. 되게 시급하더라고 진짜. 아픈 데입니다 이거 되게. 무슨 대학교 가서 난 삼성경대학교 이런 거 전공해야지. 그러는 데 아니에요. 뒤집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시험 제도를 많이 없애주고 했었는데 이때는 대학 본고사라는 걸 없애요. 이게 대학별로 시험을 따로 보니까 선생님들이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예요. 학기별로 막 거의 주관적으로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맞는 과외를 받는데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그래서 본고사 제도를 없애고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합니다. 전두환한테. 학력고사라는 게 나오게 돼요. 더불어 과외도 없앱니다. 과외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전두환이 저때 이제 했었던 것 중에 이제 실수 하나가 있는데요. 뭐 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면서 대학교 가는 걸 조금 쉽게 해준다고 했죠. 야, 입학은 쉽게. 대신에 졸업할 때 성적 들여내면 졸업시키면 되잖아. 졸업 정원제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그래서 입학이 좀 되게 쉬웠거든. 그 80년대 학번들은 좀 쉽게 들어갔었습니다, 대학을. 그렇게 들어놨는데 졸업 정원제는 이제 들어가는 건 쉽고 나올 때 이제 어렵게 하겠다는 건데 뭐 그냥 휴학하면 되잖아. 그러면 휴학하고 한참 있다 나오면 되잖아요. 이게 대학생들을 늘려놓으니까 대모대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실수했구나. 전두환이 만들고 지스스를 한타는 것 중에 하나가 졸정제였었어요. 졸업정원제. 이때 그래서 좀 대학 가는 게 좀 수월했던 때다. 요 시기 때 선배들이 가끔 이제 후배들 보면 그래요. 좀 미안하다고. 너네들이 진짜 고생 진짜 많이 하겠다. 야, 어떻게 들어왔냐? 막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할 만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우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정상적인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갖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우미나 정책인데 정치 아닌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도 스포츠를 좋아했었고요. 스포츠 같은 거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 뭐뭐뭐 출연했다 그러면 저 때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3S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3S 정책. 3S가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라는 건데요. 성, 스포츠, 그 영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빠지게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합니다. 이때 영화는 또 되게 웃겼어요. 우리나라 영화 사람이 제일 나빴던 데가 80년대거든요. 60년대는 예술적인 영화들이 있었는데 80년대는 맨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됐었단 말이에요. 허락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때 3류 영화가 제일 많았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거밖에 안 돼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백성들의 수준이 되게 그냥 이런 거에만 좀 빠져 지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야구, 프로축구 같은 게 처음 출연하게 됩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나는 박정희와 달라라고 하면서 조금 풀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발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두발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이런 것들을 풀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야간 통금 해제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몇 시 이후에는 못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달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를 줍니다. 해외여행, 교복 두발, 그리고 통금 이런 것들이 있죠. 통금. 이게 해제된 게 전두환 때인데, 이거 한능검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요. 공무원 쪽 시험에서는 상대로 조금 덜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이게 전두환이 폈었던 사회적 자유화 정책입니다. 유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정책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두세요. 이거는 광주 학생 때문에 나타났던 건데,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사 지휘권이 없었어요. 저 때는 평시 지휘권도 없었어요. 평시, 전시, 작전권을 다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군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한테 넘기고 나서 계속 미국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수부대가 움직였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이 시켰든지 아니면 적어도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실망했다면서 반미운동이 폭발했었던 게 이 시기였었다고. 5.18 이후에 전두환 시기 때. 그래서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미국 대사관 방화 사건 그러면 전두환 때 말하는 겁니다. 전두환 때. 자, 그럼 이제 83년부터 좀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거든.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일정한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게 요 시기 때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전두환이 집권하고 난 뒤에 북한 놈들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테러를 해요. 우리 지금 이제 미얀마 있죠? 그때는 버마라고 했었는데 버마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러 간다고 가는데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이제 가게 된 건데 가는데 여기서 이제 폭탄 테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83년에 이제 극도로 안 좋았었어요. 남북 관계가. 근데 84년에 비가 엄청 왔네? 비가 엄청 왔고 남한에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이 쌀 좀 줄까? 그랬더니 그럴래? 쌀 받아요. 다시 친해져요, 갑자기.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한 수해에 대해서 북한이 구조물자를 보내게 되면서 다시 관계가 개선되는데 관계가 개선되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요. 적집자회담을 다시 한번 열어요. 이게 8차인데 이건 성공해. 박정희 대통령 때 7번이나 열렸었던 적십자회담 때는 이산가족이 못 만났는데 이때 만나요. 그래서 이때를 최초로 이산가족의 상봉환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전두환 이전에는 이산가족 못 만났었습니다. 언제가 처음이다? 전두환이 처음이었었어요. 이게 남한의 수해 구조물자 보내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원래 사이 안 좋거든, 북한하고. 86년에 사이 금방 안 좋아집니다. 이 되게 유명한 희극이자 약간 코미디 같은 건데 북한이 금강산댐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게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TV에 엄청 저것만 도배했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만드는 목적이 이게 수공작전이다. 그러니까 금강산댐 문을 한 번에 열면은 서울이 63빌딩 몇 층 남기고 서울이 다 잠길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학자들이 나와서 TV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자들은 어용학자라고 하는데 양심 버린 사람들 말하는 거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진짜. 매일 도배했었으니까 매일. 그러니까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냥 또 북한하고 저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뭐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다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 막 급변을 합니다. 자,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을 핑계로 남북관계 되게 경색이 되고요.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 방해운동 벌이려고 이놈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핑계로 이제 전두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사람을 기억할 때 첫인상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인상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인대인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마지막 인상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두환이 나쁜 식으로 대통령이 됐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지만 자국민을 마지막 모습만 좋으면은 그것만 기억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몰빵한 게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지로 선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있잖아. 자기 임기는 87년까지란 말이에요. 올림픽 88년이야. 그래서 슬쩍 떠봅니다. 올림픽까지만 하고 내려갈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트라우마가 있거든. 막 갑자기 사람들 놀래갖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이 새끼야. 안 할게. 이놈 새끼들 안 할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선거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어지러우면 손님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없었던 걸로 치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4월 13일에 썼습니다. 87년 4월 13일에 현행헌법으로 선거를 하겠다. 즉 직선하지 않는다. 니네들 선거 못해. 그냥 체육관에서 안거 일어나 할게.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또 물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러자 우리 국민들이 빡쳤어요. 저 얘기 듣고 빡쳐갖고 일어난 게 이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우리가 선거할 수 있게 해줘!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직선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신 시기부터 전두환 때까지 국민들이 선거를 못 하다가 선거를 다시 하게 된 게 이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화. 그러니까 박정희와 전두환 때는 산업화를 이뤘던 시기고요. 전두환 때도 중화공업 정책 잘 나갑니다, 이때도.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민주화 시대로. 원래 사람들 그래요. 배부르면은 자유 찾게 돼 있거든요. 산업화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나서 이제는 어디에 관심이 올라가게 된다? 민주화에 관심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기점이 뭐다? 1987이라고 합니다. 1987.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여러분 이거 마저 하고 갈게요. 전두환이 했었던 산업화를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뭐 있었죠? 중화공업 정책. 전두환 때까지 중화공업이 이어지는데 잘 됐어. 최초로 흑자까지 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자,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뭐 있었죠?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있답니다. 모든 거는 이게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마치 물결처럼.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요. 부자들이 유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야, 있는 석유 사다가 쓰지 돈 들게 뭐하러 이렇게 하다가 오일 쇼크로 석유값이 빵 뛰면은 유전 개발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전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뭐가 올까요? 오일 값이 폭락하게 되는데 이 혜택을 누가 봤다? 전두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을 때는 오일 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전두환 때 쭉 내려가는데 이거를 삼저 현상이라고 해요. 1980년대 중반쯤에 내려가는데 처음으로 흑자를 내게 됩니다. 저때. 달러, 유가, 금리가 다 낮았던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 지금도 그 얘기는 해요. 전두환이 내세우는 업적 두 가지가 있거든. 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 난 그래도 한 번밖에 안 했어 임마. 두 번째가 내 때는 경제는 좋았어. 이 얘기합니다. 내 때는 경제는 좋았어. 자, 3자 현상 기억해 주시고요. 전두환 때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전두환 때는 야당이 없었습니다. 야당이 있었어요. 야당이 없었어요. 야당이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전두환 때 있었던 야당은 전두환이 만든 가짜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대, 삼중대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전두환 이중대, 삼중대 이렇게 빗대갖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때는 거짓 야당만 있었고 실제 야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잡혀 있었어요. 연금당에 있었습니다. 김영삼이 그때 아주 유명한 그 목숨을 건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그거 하나만큼은 누가 못 따라갔었어요, 진짜. 이 강굴 있는 이 투쟁 방식 있잖아요. 그냥 목숨 걸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사이다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스타일을. 자, 그 두 분이 연금돼 있다가 그 두 분은 다른 사람들 모아갖고 민추협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게 드디어 재야 인사들이 뭉쳤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재야 정당이 없어요. 다 전두환이 만든 가짜 정당들이지. 민추협을 기반으로 정당을 만듭니다. 이게 처음 야당이 생기는 거야. 야당이 생기면서 전두환하고 대립하는 정치 세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야당이 생기자마자 총선을 치렀는데 꽤 성과를 냈어요. 꽤 성과를 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민추협이 만들어지고 야당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나서 우리 두 민주화 인사가 만나서 만들었었던 겁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라고 했고요. 지금도 김영삼계와 김대중계를 얘기할 때 그 기반은 이제 민추협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신한민주당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 우리 유신일기 때도 야당이 있다 그랬었죠. 유신 때 야당 뭐 있었죠? 신민당이라고 하죠. 그 신민당과 구분하려고 이거는 축약해서 안 써요. 그냥 신한민주당이라고 흔히 씁니다. 이름은 같아갖고 기억하기 좋아요. 그래서 자, 이 두 분들이 1987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어요. 1987 민주화운동이 발전하게 되는 데는 이 김영삼과 김대중의 역할이 컸고요. 한편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 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데 서울대 학생 하나가 고문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죽은 건 1월에 죽는데 이거를 덮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경사인가 경인가 두 명으로 덮어쓰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거를 이제 밝혀냅니다. 그래서 고문에 의한 치사라는 걸 밝혀내갖고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게 됐었단 말이에요. 자, 4월에 일단 인마 외국 손님들 오는데 선거하고 막 어지럽고 안 좋아해. 내가 1년만 더 할게. 했다 미쳤나 이 새끼 하니까는 그러면 선거는 하지 말자. 했었던 게 사실상 원조치고요.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러자 민정법정책 국민운동본부라는 이 투쟁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운동본부. 요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6월 운동이 이제 번져지게 돼요. 6월 운동 와중에 연세대상 이한열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의 죽음이 기폭제가 됩니다. 기폭제가. 결국 6월 말에 당신은 그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했었거든요. 다음에 네가 해. 이렇게 했었거든. 지금은 경선이라는 거지만 그때는 그냥 윗사람이 지명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었던 노태우가요. 전두환 친구였었던 노태우가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쟤들 같은 편이 선거 안 하겠다고 해놓고 있잖아요. 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해갖고 6월 말에,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 끝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대통령한테 건의합니다. 직선제 대통령을 거행하지 않으면은 오늘부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는 개소리 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직선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민주화운동이 너무 이제 커져갖고요. 직선제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해준 것처럼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제 운동, 6월 민주항쟁의 그 효과를 이 노태우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거를 6.29 선언,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기구 선언이라고 돼요. 소기구 선언. 어쨌든 6월에 끝납니다. 받아들여갖고요. 직선제를 수용을 합니다. 요즘은 이 사료도 잘 나옵니다. 이 사료도. 김대중 씨는 사면해 줄 것이고, 요 키워드예요. 김대중 아직도 잡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대중은 사면해 줄 것이고, 전두환이가 김대중을 간첩으로 몰아갖고 사형까지 이렇게 했었거든. 자, 사면해 줄 것이고, 그리고 평화적인 그 선거에 의해서 정권 이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6.25 선언입니다. 김대중을 사면한 목적은 뭐였는 줄 아세요? 김대중을 사면해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틀림없이 둘 다 출마할 것이다. 했는데 둘 다 출마합니다. 그래서 민추협 때 친했었던 둘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되냐면은 진짜 죽 서서 개줍니다. 노태우가 대통령 돼요. 최저 득표율로 노태우가 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결국은 단일화를 못하는데 이건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 게요. 김영삼과 김대중은 개인이 아니거든. 따르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면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나를 따르면서 참고 모였었던 걸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거를 예측하고 한 겁니다. 결국 출마하는데 무너지게 돼요. 엉뚱한 사람이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때 썼던 개헌이 현행헌법이고요. 이 마지막 개헌입니다. 벌써 개헌한 지 벌써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헌법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 바꾸면 이제 7공화국이 될 겁니다. 10차 개헌이 되고요. 이번에 헌법 바뀌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바뀔 내용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바뀐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헌법의 문제점. 원래 단임제는 대통령제랑 맞지 않아요. 단임제는 그 대통령이 정치했었던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통령제는 중임제로 가야지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독재하신 분들이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단임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든 거지 대통령제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대통령제는 연임 내지는 중임제를 만들어갖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서 평가라는 거를, 정책 평가라는 걸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만약에 10차 개헌에도 대통령제를 택한다면은 반드시 중임제로 갈 겁니다. 중임제나 연임제로. 그래서 이때만 단임제 있었던 거예요. 8차는 7단, 9차는 5단이라고 합니다. 5단. 5년 단임제 그러면 현행헌법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야 합의.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을 바꿨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 치르기 한 보름 전에 그 북한 간첩에 의해서 우리나라 비행기 전체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칼기 폭발하고요. 그래서 반공산주의 분위기가 또 이제 팽배하게 돼요. 선거 직전에. 칼기 폭발하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서 보자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83년에 아웅사. 84년에 도와줄까? 도와줘. 아유, 친해져. 85년에 처음으로 이상화점 만나요. 86년에 또 싫어져. 80년에 금강산. 그러나 87년에 칼기 폭발로 최악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잠깐 좋아졌다가, 전두환 중간에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또 원위치 된 겁니다. 그러고 대선 치르게 됩니다. 대선. 그리고 누가 된다? 전두환 친구 노태우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화국이 바뀌지는 않고요.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별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 6공화국의 대통령을 노, 김, 김, 노라고 해요. 노, 김, 김, 노.